여보 아직 안 왔어? 오후 4시. 그녀는 오늘도 거기 있었다. 현관앞 나무 의자. 등받이가 낡아 삐걱거리는 30년 된 그 의자. 정호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아내를 바라봤다. 손이 나도 모르게 떨렸다. 오늘따라 서울 하늘은 기묘하게 낮게 깔려 있었고 골목 사이로 바람만 살짝 불었다. 여보, 나 정호야. 아, 잠깐만요. 곧 올 거예요. 그녀의 눈동자는 현관 너머 골목 끝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있다는 듯, 마치 누군가 반드시 온다는 듯, 정호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벌써 3달째 의자에 앉아서 골목을 본다. 아내 수정이 저 자리에 앉기 시작한 건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였다.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다. 노인들이 해질녘에 마루에 앉는 건 흔한 일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무릎이 시리다고 아침엔 그렇게 찡그리면서도 정확히 오후 4시가 되면 수정은 저 의자에 앉아 골목 끝을 바라봤다. 누굴 기다려요, 여보? 곧 올 거예요. 그 대답이 늘 같았다. 눈빛도 늘 같았다. 그 눈빛이 정호는 그 눈빛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전해드릴 한 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1994년 봄. 이정호 나이 28. 그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토요일 아침이면 수정이 계란 프라이 2개를 얹은 흰밥을 내왔다. 반숙. 정호가 좋아하는 음식. 결혼 첫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다르게 만든 적이 없었다. 수정은 밥을 먹으면서 말했다. 오늘 어머니 댁 가는 거 잊지 마요. 알아. 정호는 숟가락을 들면서 식탁 맞은편 아내를 봤다. 그녀는 빨간 체크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 앞치마를 두른 채 창밖을 내다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어린 딸 지아가 마루에서 색연필을 굴리며 놀았고 텔레비전에선 일기예보가 흘러나왔다. 봄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행복이란 단어가 이런 모습이구나. 정호는 막연히 그런 걸 느꼈다. 그때는 몰랐다. 이 아침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평온한 아침이라는 것을. 그해 4월의 어느 날이었다. 정호가 퇴근해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이 조용했다. 지아는 자고 있었고 밥상은 차려져 있는데 수정이 없었다. 여보, 부엌 안방도 화장실에도 아내가 없었다. 그는 신발을 신다 만 채로 현관문을 열었다. 수정은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외투도 입지 않은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고개를 길 끝으로 내밀고 수정아. 그녀가 돌아봤다. 표정이 이상했다. 놀란 건지 민망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정호는 그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다. 아, 바람 좀 쐬려고. 이 시간에? 응. 답답해서. 그게 끝이었다. 집에 들어와 함께 밥을 먹었고 지아를 재웠고 둘은 나란히 잠들었다. 정호는 그날 밤의 수정 표정을 까맣게 잊었다. 잊어선 안 되는 표정이었는데 딸 지아가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다. 사람 3명. 엄마, 아빠, 그리고 조금 멀리 서 있는 또 다른 사람. 정호는 그 그림을 보면서 딸의 그림 실력이 늘었다고만 생각했다. 6월이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정호에게 말을 걸었다. 이 선생님, 사모님 요즘 자주 나오시던데요. 오후에.
골목 쪽으로. 아, 네. 산책 좋아해서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말을 멈췄다. 뭔가를 말하려다 삼키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건강하셔야죠. 정호는 그냥 웃고 지나쳤다. 집에 돌아오니 수정이 전화를 끊고 있었다. 그의 시선을 마주치자 수정의 손이 잠깐 멈췄다. 누구야? 아, 미용실 예약 확인한다고. 정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날 밤 수정이 잠든 후 정호가 물 마시러 나왔다가 식탁 위 메모지를 봤다. 숫자 몇 개. 전화번호 같기도 한. 흘겨 쓴 글씨. 수정의 필체가 맞는데 처음 보는 숫자였다. 그는 그 메모지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다음 날 그 메모지는 사라졌다. 8월 끝자락. 지아가 엄마한테 물었다. 엄마, 매일 거기서 뭐 해? 응? 현관 앞에서. 매일 거기 앉아 있잖아. 수정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기다려. 누구를? 잠깐의 침묵. 소중한 사람. 지아는 엄마가 아빠를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정호는 그 대화를 부엌에서 다 들었다. 소중한 사람. 그날 밤 정호는 부엌에서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다. 아내의 저 대답이, 저 기다림이, 저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아니, 먼저 알아봐야 한다. 정호는 다음 날부터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건 관찰이 아니라 감시였다. 수상한 행동은 금세 눈에 들어왔다. 첫 번째, 수정은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았다. 전에 없던 습관이었다. 정호가 가까이 다가가면 화면이 꺼져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했다. 손끝으로 가볍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만 정호의 눈에는 보였다. 두 번째, 그녀는 매주 목요일이면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다. 20년 지기 미진이라고. 돌아올 때면 표정이 묘하게 차분했다. 들뜬 것도 아니고 피곤한 것도 아닌 무언가 정리된 사람의 얼굴. 세 번째, 현관 의자. 정확히 오후 4시. 날씨가 어떻든. 정호는 회사에 반차를 냈다. 목요일이었다. 수정은 12시에 집을 나섰다. 정호는 50m 뒤를 따라 걸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수정이 버스를 탔다. 정호도 탔다. 강남 어딘가에서 내린 수정은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정호는 창밖에서 들여다봤다. 수정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미진이었다. 정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 순간 정호의 눈에 들어온 건 미진이 아니었다. 수정의 손이었다. 테이블 위. 수정의 손 옆에 놓인 하얀 봉투. 저게 뭐지? 그 주 금요일 밤. 정호는 수정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딸 지아의 생일이었다. 정호는 그걸 알고 있었다. 문자함. 발신번호 한 개가 눈에 들어왔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수신 문자 없음. 발신만 수십 통. 정호는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같은 번호 매주 목요일. 통화 시간 길게는 1시간 넘게. 그의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퍼즐 조각들이. 골목에서 기다리던 아내. 뒤집어 놓은 핸드폰.
하얀 봉투. 목요일마다. 욕실 문이 열렸다. 수정이 나왔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정호가 핸드폰을 들고 서 있는 걸 보자마자 그녀가 굳었다. 왜 내 핸드폰 봐? 수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번호. 핸드폰 줘요? 대답해. 정호 씨, 이 번호가 누구야? 침묵. 수정의 눈이 흔들렸다. 정호는 그 흔들림을 봤다. 그 흔들림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거짓말하지 마. 수정아. 그 말이 끝나자 수정이 핸드폰을 가져갔다. 침대에 앉았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미안해. 정호의 귀에서 소리가 사라졌다. 미안해라는 두 글자가 방 안에 떠 있었다. 정호는 그 두 글자가 의미하는 것을 알았다. 알았다고 생각했다. 20년. 지하. 이 집. 반숙 계란. 빨간 앞치마.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언제부터야? 정호 씨, 언제부터야? 수정이 고개를 숙였다. 오래됐어. 아, 그래서 골목에서 기다린 거구나. 그래서 목요일마다. 그래서 하얀 봉투. 독자는 이제 알 것 같았다. 아내의 외도, 치매 판정을 받기 전부터 오래된 비밀, 골목에서 기다리는 건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 현관 의자는 그 기억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모두가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수정의 눈이 다시 흔들렸다.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정호 씨, 나는 그녀가 말하다 멈췄다. 그 멈춤이 이상했다. 죄책감으로 멈추는 게 아니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데 무언가에 막혀 있는 것 같은. 정호는 그 멈춤을 보지 못했다. 이미 등을 돌린 뒤였으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따로 잠을 잤다. 아침이 왔다.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다. 계란 프라이 2개, 반숙.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정호는 그 밥상을 보자 눈물이 차올랐다. 앉아요. 수정이 말했다. 됐어. 정호 씨, 됐다고. 할 말이 있어요. 정호가 고개를 들었다. 수정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다. 그 자세가 너무 단정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그 번호.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볼 거죠. 알고 싶지 않아. 알아야 해요. 수정아. 그 사람은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은 민준이에요. 정호가 굳었다. 그 이름.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지? 민준이. 응, 민준이가 왜? 찾았어요. 내가. 정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삐걱거렸다. 고장난 문처럼 제대로 열리지 않는. 민준이를. 정호가 다시 말했다.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민준. 이민준. 그 이름을 30년 만에 들었다.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2년 전에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처음엔 연락 안 하려고 했어.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 잘 살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못 참겠더라고요. 정호 씨, 수정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어떻게 참아? 어떻게? 정호는 말을 잃었다. 이민준.
그 이름이 30년 전 기억을 끌어당겼다. 정호가 애써 가라앉혀놨던 두 사람 모두 다시는 꺼내지 않기로 약속했던 소중한 사람. 지아가 물었을 때 수정이 했던 대답. 소중한 사람.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그걸 느끼지 못했다. 수정아, 응, 그 아이, 응. 지금 어떻게 지내? 수정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잘 지내. 건강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대. 외도가 아니었다. 그 번호는 목요일 통화는 하얀 봉투는 민준이의 연락처였다. 민준이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골목 끝을 바라본 건 치매 판정 받고 나서요. 수정이 조용히 말했다. 기억이 흐려지면, 다 잊어버리면,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목소리 듣고 싶었어. 그 아이 목소리. 정호의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오후마다 거기 앉아 있었어. 오후 4시. 그 아이 태어난 시간이잖아요. 기억나요, 정호 씨? 수정이 말을 이었다. 1995년 4월 3일 오후 4시. 정호는 눈을 감았다. 기억했다. 어떻게 잊겠는가. 우리가 그 아이를 보냈잖아요. 우리 형편에 키울 수 없다고. 좋은 집에 보내는 거라고. 당신도 동의했잖아. 알아. 나는 매일 후회했어.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엄마 아빠 기다리는 거 아닐까? 우리처럼 못 사는 게 아닐까? 배고픈 거 아닐까? 수정의 목소리가 끊겼다. 치매 판정 받고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는 거 확인하고 싶었어. 딱 한 번만. 내 눈으로. 정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30년 동안 수정은 혼자 이 무게를 들고 있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정호에게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도 힘든 거 알아서. 수정아, 응. 나도 매일 생각했어. 수정이 굳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어. 나도. 그 봄날 오후 4월 3일 두 사람이 보낸 아이 이민준. 치매가 오면서 수정의 머릿속에서 많은 것이 지워졌다. 남편 이름이 가끔 흐려졌다. 딸 지아의 얼굴이 낯설어지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오후 4시만 되면 그 시간만은 몸이 먼저 알았다. 이유도 모른 채, 기억이 없어도 현관 의자에 앉아 골목 끝을 바라보았다. 사랑은 치매보다 먼저 와서 치매보다 오래 남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맞았다. 골목에서 기다리던 수정. 아들이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그 아이가 언젠가 엄마를 찾아오지 않을까? 뒤집어 놓은 핸드폰. 아들과 나누는 문자. 정우가 볼까봐. 하얀 봉투. 아들에게 쓴 편지. 미진이 전해주기로 한. 그래서 그때 미진이. 수정의 20년 친구 미진은 그 아이를 보낸 날부터 수정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유일하게 아는 사람. 비밀을 함께 들어온 사람. 그래서 그 눈빛이 처음 골목에 서 있던 날 정우가 부른 이름에 돌아보던 수정의 그 눈빛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슬픔이었다. 30년 묵은 슬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그 아이 얘기를 했다. 오래도록, 밤이 깊도록. 수정이 말했고 정우가 들었다. 정우가 말했고 수정이 들었다.
때로는 말이 없었다. 말이 없어도 되었다. 지아가 잠든 뒤 정호가 수정의 손을 잡았다. 수정이 그 손을 꼭 쥐었다. 눈물이 흘렀다.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이튿날 오후 4시. 수정은 오늘도 현관 의자에 앉았다. 정호가 그 옆에 의자를 하나 더 가져다 놓았다. 정호도 옆에 앉았다. 골목 끝을 바라봤다. 수정이 조용히 말했다. 올까요? 언젠가는 오겠지. 정호가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와, 기다림이 슬픔일 때도 있지만 사랑일 때도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랑은 기억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서도 혼자 남아 계속 기다린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